시청자 여러분, 얼마 전에 한미 FTA가 드디어 출범했죠. 자, 또 그리고 로스쿨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법률 지망생이 한 해 한 2,000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법률 시장이 격변하는 그런 시대인데요. 우리 보통 사람들도 이제는 좀 법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프로그램 그동안에 이렇게 법 문제 관련 전문가를 모신 적이 별로 없었어요. 이번에는 한번 저희들이 좀 이슈별로 앞으로 이제 법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시청자분들한테 방송을 해드리면 도움이 될까. 첫 번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한 게, 여러분들 그 돈 받고 못 받고 이렇게 속 끓이시는 분들 많죠. 아마 기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바로 그걸 채권 추심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한번 그 채권 추심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주면은 아마 유익하려는 생각에 찾아온 것이 법무법인 정국입니다. 아마도 오늘 모시는 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채권 추심에 관해서는 가장 전문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법무법인 정국의 고재환 변호사님이십니다. 여러분께 고재환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Going back to the corner where I saw you. Gonna camp in my sleeping bag. I'm not gonna move. Got some... 자, 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 변호사님 사실 몇 기세요? 저는 사고시험 42기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사고 연수원으로 하면 이제 32기입니다. 네. 자, 제가 뭐 오프닝에서도 소개를 드렸지만은 고 변호사님은 이렇게 채권 추심에 관해서는 아마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라고 제가 소문을 듣고 이렇게 제가 찾아왔는데, 그런 뭐 채권 추심에 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지난번에 신문에서 고 변호사님 함자를 제가 크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현대자동차 노조 관련 무슨 재판 승소인데, 그게 간단하게 어떤 재판이었고, 또 그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좀 간단히 먼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게 이제,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많은 경우에 이제 생산 공정의 일부를 하청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사내 하청업체에 이제 도급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내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원청에서 직접 이제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현대자동차가 이제 바로 그런 경우였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도급이 아니라 그 원청과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간의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고, 파견법에 보면 이제 근로자 파견 기간이 2년이 지나면 원청 회사의 근로자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법적 지위가 획기적으로 변한 뭐 그런 그렇죠. 의미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판결은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인 이 사건의 원고와 원고는 이 현대자동차의 정규직 직원이다. 이런 판결이었던 거죠. 확정 판결인가요, 그러면? 예,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 끝난 거네요, 그럼. 그렇죠. 그러면 하여튼 근로자들이 해당 기업에 있었던 그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정말 굉장히 반겼던 판결이겠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뭐 큰 사건의 반향을 불러일으킨 얘기를 지금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주제는 아무튼 채권 추심이란 말이에요. 먼저 그동안 이렇게 노동 관련 소송을 주로 많이 하시다가 이렇게 채권 추심 쪽으로 이게 뭐 전문성인가요? 그걸 좀 돌린 이유가 뭘까요? 네, 제가 이제 변호사 활동을 쭉 하면서 보니까 이 승소 판결을 받고도 실제로는 이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이런 채권자분들, 의뢰인들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예 처음부터 채무자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이제 취하지도 못하는 그런 채무자들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변호사는 이 승소 판결문만 받아주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에 좀 많은 한계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를 완성시키는 이런 쪽으로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채권 추심 업무에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4, 50분 동안 얘기를 펴나가기 전에 채권 추심이라는 말 자체가 법률 용어라서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일반인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대충 뭐 이렇게 이제 아무튼 꾸어준 돈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보겠죠. 그런데 그 채권 추심에 관해서 조금 변호사님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신용정보법을 보면 이 채권 추심에 대해서 채무자의 재산조사, 변제 촉구, 변제금 수령을 통해서 이제 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행위,
것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판에서 가령 채권자가 승소를 해가지고 채무자한테 돈을 받아내는 과정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판결이 끝난 이후에 그렇죠. 이제 중국적으로는 판결이 끝난 이후에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인데, 이제 그 판결을 받기 이전 단계부터 채권 추심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이전 단계부터 포괄하는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아무래도 그냥 뭐 꼬간 사람이 돈을 쉽게 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안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돈을 못 받는 사람들은 정말 그 속을 끓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법률적으로도 해결이 안 될 적에 예를 들어서 재판에서 이기고 나서도 바로 승소한 거에 따라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이제 그럴 경우에 우리가 보통 그런 법률회사든가 예를 들어서 채권 추심회사한테 이렇게 의뢰를 해서 도움을 받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런 프로세스인데 기존의 채권 추심은 어떤 과정으로 대충 진행이 됩니까? 그리고 변호사님이 혹시 보시기에 그런 기존의 채권 추심 과정에서 조금 문제점이 기존 거는 이런 패턴들은 조금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이 채권을 추심하는 이 채권자들의 유형을 이렇게 좀 보면 먼저 이제 이 개인이든 회사든 스스로 채권 추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그렇죠? 네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들이는 시간이나 비용에 비해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또 그런 법 체계를 아무래도 잘 모를 테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다가는 이제 오히려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채권 회수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런 경우가 좀 많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법무사나 이제 변호사에게 이제 소송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승소 판결문을 받더라도 실제로는 채권 회수까지는 나가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판결문만 받고 실제로 채권 회수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이제 소송을 채권 회수를 위한 채권 추심을 위한 전반적인 과정의 일환으로 통일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채무 연체가 발생하면 가능하면 조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 채권 추심 전반의 과정을 채무자에 대한 재산을 파악하는 과정, 또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과정, 또 소송을 하는 과정, 또 소송이 끝난 후에 강제 집행하는 과정 이런 것을 이제 통일적으로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자, 변호사님, 근데 우리가 보통 채권 추심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채권 추심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셨는데 채권 추심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TV에도 좀 그런 선전이 많이 나오는데 신용정보사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용정보사들이 채권 추심을 하는 거하고 법무법인이 채권 추심을 하는 거하고 뭐 다른가요? 어떻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신용정보사라고 하는 채권 추심 회사들이 이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채권 추심 회사를 통해서도 이제 채권 추심 회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용정보법에 의하면 이런 채권 추심 회사들이 수행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가 상사 채권과 이제 판결을 받은 민사 채권 이렇게 이제 제한돼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채권 추심 회사들은 채권 추심 행위는 할 수 있는데 소송 행위를 이제 대리할 수가 없어서 이 소송과 채권 추심 행위를 이제 통일적으로 이렇게 수행하지 못하는 좀 한계가 있죠.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법무법인에서는 이런 소송과 채권 추심 행위를 통일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원스톱으로 이렇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좀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법무법인에서 하면 아무래도 프로세스의 이론화가 될 수 있다는 장점 같은 거겠죠. 그렇군요. 뭐 기왕에 얘기 나온 김에 우리 법무법인 전국이 좀 다른 채권 회사들이나 아니면 그런 거 좀 차별점이 있다면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예, 저도 이제 법무법인이기 때문에 다른 채권 추심 회사와 다른 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송과 채권 추심을 통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고, 또 저희 전국만의 자랑이라고 한다면 이 채권 추심의 각 단계별로 각 분야별로 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제 전문가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마다 분야마다 시기적절한 이런 법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 좀
강점이라고. 네, 그렇군요. 아무튼 그런 채권 추심 기능과 법률적 기능을 같이 이렇게 일원화시켰다는 게 큰 장점이긴 할 텐데. 근데 보통 우리가 변호사 사무실 찾으면은 이제 일반 고객들, 클라이언트들은 사실은 돈 걱정 안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변호사비가 이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어떤 비용 부담감 같은 거 이런 거 뭐 어떻습니까? 이거 아무래도 일반 고객들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겠는데. 네, 뭐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다 부담되고 특히 이제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이 채권자들은 더 경제적으로 어렵죠. 그럼 채권도 변제받지 못하고 변호사비 따로 지불해야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더 어려울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거기다가 또 이 채권 주신 비용을 또 추가로 부담한다는 것은 진짜 현실적으로 부담이죠. 매우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저희는 이 채권자들이 초기 비용에 부담 없이 네. 이 채권 추심을 좀 의뢰하고 실제로 채권이 회수되었을 때 네. 사후적으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좀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 고객들에도 좋은 정책인데 회사의 정책인데 자 이제 가장 제가 궁금한 게 조금 전에도 얘기가 좀 나왔지만 변호사님 이게 정말 그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가장 이게 그 절박한 그런 내용이 뭐냐면은 채권을 회수하긴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채무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고의로 빼돌릴 수도 있고, 고의로 빼돌리는 사람도 주변에 제가 많이 봤어요. 그렇죠? 막 그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일부러 자기 명의를 다 안 하고서 빼돌리고 하는 경우, 이거 채권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아마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피가 마르는 일일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는 않고요. 쉽지 않죠. 네. 그리고 또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한다면 뭐 살고 있는 집이나 또는 뭐 타고 있는 자동차 네. 이 정도 이외에는 또 생각하기가 또 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채무자의 재산에는 그런 경우뿐만 아니고 토지 같은 부동산이 이제 어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채권자가 알지 못하는 예금 채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영업을 하는 채무자라고 한다면 다른 거래처로부터 받을 네. 대금 채권 같은 채권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딴 사람한테 그렇죠. 그 사람이 빌려준 돈.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법원의 공탁금을 이렇게 예치해 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다 이제 채무자의 재산이 될 수도 있죠. 생각보다 여러 군데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현재는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까지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 있다가 최근에 이제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돼 있는 네. 이런 재산들도 법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일부터 가능하면 이 전문적인 기관에 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최악의 경우에 이제 전혀 채무자의 이렇게 다 파악을 해봤는데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향후에 이제 채무자의 경제 사정이 또 회복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라도 이제 판결을 받아두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해서 그런 경우에 이제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제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두는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그 채권 채무 문제가 있고 그런 걸 겪고 있으면서 참 여러 가지로 피해를 받는 분들이 어쨌든 법적 프로세스를 밟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먼저 일단 소송을 해서 그래야 나중에라도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이 없더라도 나중에라도 이 사람이 재산이 생기면은 그 뒤에라도 그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렇죠? 일단 판결을 받아놓는 프로세스가 중요하겠네요. 그렇군요. 변호사님이 지금 처리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텐데 좀 그렇게 기억에 이렇게 좀 재밌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줄 만한 사실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근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는 의외로 이렇게 중년 이후의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채권 채무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가 보기엔 변호사님 가령 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외국에도 제가 살아봤지만은 모든 걸 은행을 통해서 거래를 하면서 우리처럼 이렇게 개인적 채권 채무 관계가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유독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마 그런 어떤 사회 관습적 어떤 영향 때문인가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뭐 좀 사례가 있다면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 법무법인에는 이제
아주 다양한 채권자분들이 이렇게 의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흔하게는 이제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분들, 가장 흔한 그렇죠. 경우죠. 네. 그리고 어디에 투자를 했다가 이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네, 분들도 있고, 또는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어디 물품 대금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받지 못하는 거래처로부터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임금 못 받는 임금 체불되는 이제 근로자들도 있고, 그렇겠네요. 예. 참 다양하게 있는데요. 글쎄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좀 뭐랄까 좀 그래도 보람을 크게 느끼는 이런 사건들은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소송을 통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았는데 막상 이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실제로 채권은 회수하지 못하는 이런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야말로 당하는 사람들은 가슴에 피멍이 들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뭐 채권은 당연히 회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막상 이제 판결문을 받았는데 채무자 재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만족을 얻지 못하는 이런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저희가 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다양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통해서 이제 사건을 좀 해결해 드리는 이런 경우에 좀 이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기업이 당장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어가지고 부도나는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어디 밖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그걸 못 받으면서 기업이 넘어가는 그런 기업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사회가 그래야 또 공정사회가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무튼 우리가 그 변호사님들이 참 애를 써주시는데 지금 FTA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이제 한미 FTA가 발효가 됐죠. 이제 앞으로 또 뭐 한중 FTA도 있고 여러 가지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법률 시장의 개방 정도가 하여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외국 법률 회사들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시장 판도가 많이 바뀔 텐데 뭐 걱정도 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외국계 로펌들이 이제 진출을 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에. 진출을 하기 시작했고 또 이제 올해부터 로스쿨 졸업생들도 쏟아져 나오고 배출되고 있고 그래서 변호사들도 이제 많이 걱정하고 있고 뭐 저도 이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외국계 로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금이나 규모 면에서 우리나라와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거대하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나라 변호사들도 이제는 좀 어떤 자신만의 특화된 강점 이런 것을 좀 갖출 필요가 있고 또 그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변호사들이 하지 않았던 영역 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들을 좀 개척해서 그런 분야를 좀 확보하는 그런 변호사들 스스로의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뭐 근데 외국 사람들이 외국 법률 회사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외국 정서를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변호사들이 갖고 있는 강점도 아무래도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법률 뭐 제도도 좀 다른 부분이 있고 법률에 대한 이 감정이나 이런 부분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좀 강점을 갖겠죠. 그렇죠. 우리가 강점을 갖는 분야를 갖고 승부를 하는 것도 일종의 대처법이 되겠는데 사실 제가 지금 뭐 그 FTA 이야기를 갑자기 제가 꺼낸 이유가 이제 뭐 물론 그 시장에 주는 영향도 궁금하지만은 사실은 더 궁금한 게 외국 회사들하고 거래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뭐 외국 회사들이 돈 떼어먹고 도망가지 않으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막막해요. 그럼 우리 기업주들이 외국과 거래를 통해서 차익권이 발생이 됐는데 돈 못 받는 경우 기업주들한테는 굉장히 막막할 텐데 이럴 부분도 그러니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차익권 주심도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당연히 가능하겠죠? 네, 가능하죠. 네. 가능하고 보통은 이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채권 주심협회가 있고 또 세계 채권 주심협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협회에 가입돼 있는 그렇군요. 이런 채권 추심 기관들 미국 같으면 이제 주로 로펌들이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관들과 이제 업무 협조를 통해서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요. 저희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방법 이외에도 현재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몇몇 그런 채권 추심 기관들과 이제 좀 이 업무 제휴를 통해서 그런 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지금 있었나요? 외국 기업들
상대로 한 채권 추심 프로세스를 한 적이 있으신지요? 아직까지 이렇게 사례가 많지는 않고요. 네, 이제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FTA가 이제 다음면으로 체결되고 하면 그런 사례는 많이 늘어날 걸로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 개연성은 충분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얼마나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관련돼서 사기 사건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러지 말라는 법 전혀 없죠. 그렇죠? 지금 금융 위기 이후에 요즘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소위 그 개인들의 빚이잖아요. 그죠? 가계빚. 그다음에 기업들도 지금 뭐 부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번 그 우리가 조금 시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결국 채권 추심의 어떤 그런 소송권이 많다는 경우는 거꾸로 말하면은 어떤 그런 시대의 어떤 시대상 같은 걸 반영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요즘 좀 변호사님 보시기에 가게도 이렇게 부실하고 가게 빚도 뭐 지금 수백조 넘고 있죠. 그래서 기업들도 부실한 그런 상황과 이렇게 맞물린 어떤 그런 현상들을 어떻게 보세요? 요즘 좀 뭐 그런 관련 제소들이 많이 늘어나는 건 추세입니까? 예, 그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나라는 그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이제 가계 신용대출 비율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아, 주택대출은 아무래도 뭐 DTI 그런 것 때문에 예, 조금 규제가 있으니까요. 규제가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 개인 가계대출의 위험성을 네. 이제 경고하는 이제 언론 보도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중소기업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중소기업들도 그 뭐 재무 상태나 이제 신용 상태가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네.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의뢰하시는 채권자분들도 이제 개인 같으면 이 무슨 부동산 사업이나 이런 네. 사업에 투자했다가 이제 투자금 회수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 많이 늘고 있고요. 또 중소기업들 이 대금 채권 받지 못해서 저희한테 이제 의뢰하는 사건들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법무법인은 이제 채권자뿐만 아니라 이제 채무자들도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이제 그 대출금 변제하지 못하는 또는 영업 채무를 회사를 운영하다가 영업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찾아오시는 채무자들도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게 말씀하신 그런 사회 전반의 경제적인 상황과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고. 자, 우리가 이렇게 채권 조금 글쎄 이거 어떤 좀 광의의 의미로 채권 회수가 사회에 이렇게 미치는 영향 같은 걸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 제때 변제되지 못하는 채권, 이제 그 부실 채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실 채권은 이제 어느 사회나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부실 채권의 규모가 이제 커지면 이제 사회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이제 영향을 심각하게 미치게 되는 거고. 이제 뭐 개인 가계 채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제때 해소되지 못하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고, 또 기업의 채무라 하더라도 역시 제때 이게 해소되지 못하면 기업의 부실로 이어져서 그 기업의 근로자들, 또 기업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는 이런 개인들의 경제에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채권을 제때 해소하는 이런 활동들은 우리 경제를 제대로 건전하게 순환시키는데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무법인도 이런 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이제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이게 뭐 경제라는 게 순환인데 그렇게 일종의 순환되는 과정에서 채권 추심이 안 돼가지고 안 되는 사례들이 많으면은 결국 그것이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여러 군데 막히게 되는 거고 그렇죠. 부실화가 되면서 국가 경제 전체 사실은 뭐 서브프라임 모게지라는 것도 다 그렇게 부실해서 나온 문제인데 그냥 거시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도 일리가 다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개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 얘기를 시청자들한테 많이 관심이 가는 분야겠지만 기업들 채권 관리 이거 다시 한번 좀 아무래도 변호사님 지 프로그램에 이거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거든요. 기업들 채권 관리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업들도 전문적인 채권 추심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겠죠? 어떻게 보세요? 예. 개인보다 오히려 크죠. 그런 그 액수가 당연히 크겠죠. 그러니까 기업의 채권은 이제 개인의 채권에 비해서 이제 규모도 크고 또 그것이 제때 회수되지 못하면 이제 기업 경영에 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채권 관리가 필요한데 보통 보면 특히 이제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 후에 이제 저희를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사후적인 채권 관리뿐만 아니라 사전적인 채권 관리에도 좀 비용을 들이더라도 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비용을 절감하고 또 손실을 예방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옛말에 그 친구와 돈 거래를 하면 친구도 잃고 돈도 잃는다 이런 말도 있지만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채권 관리의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거래처는 거래처대로 네. 잃어버리고 또 손실은 손실대로 보는 네. 이런 경우를 좀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군요. 기업들이 채권 관리에서도 하여튼 소위 예방적 차원의 어떤 대처를 늘 주의 깊게 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이제는 채권이 회수가 안 되는 경우만 사실 얘기를 했는데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왜 변호사님 이렇게 사채업자들 특히 얘기 많이 나오죠. 이렇게 그냥 말도 안 되는 고리 대금으로 다 서민들 괴롭히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해서 막 자살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게 불법 채권 출신 문제도 이거 한번 짚어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법망을 피하는 아주 그 악덕 그 뭐라 그러죠? 사채업자도 있을 테고 그렇게 이게 불법 채권 추심에 관련돼서 이거 어떻게 만약에 그 당하는 피해자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제 아무리 채무자라 하더라도 그 채무자에서 채권 추심을 하면서 뭐 욕설을 한다든지 뭐 협박을 한다든지 또는 뭐 폭행을 가한다든지 아니면 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든지 또 개인 정보를 침해한다든지 이런 행위는 명백히 불법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채무자들이 이런 불법 행위를 당하시면 바로 요즘 이제 휴대폰으로도 녹음을 한다든지 녹화를 한다든지 이런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 증거를 확보해서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말씀하신 그런 악덕 채권자를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제 혼자 만나지 마시고 지인과 이제 동행해서 만나시는 것이 좋겠고 요즘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런 불법 추심에 관해서 이런 신고를 받는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금융감독원을 통해서도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 지금 개인의 인권 보호 또 개인 정보 보호라는 측면 뭐 좋은 취지도 있지만은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마 김영삼 정부 때 강화가 됐다고 그러는데요. 개인정보에 대한 조회 같은 것이 이렇게 강화됨으로써 그게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순기능보다는 역기능, 예컨대,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채무자들이 그 법망을 이용해가지고 법 뒤에 숨어버려가지고 채권 회수가 안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다는, 이를테면은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돈을 갚아야 되는데도 안 갚고 그냥 채권자들 거꾸로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이런 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약화가 됐다 그래요, 옛날보다. 그렇게 추세가 됐습니까? 조금, 그래서 뭐 신용정보 보호해줘야죠. 그런데 그 신용정보 보호해주는 걸 이용을 해서 나쁜 취지로 그거를 법망을 피해 나가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안 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요즘 이제 특히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 이제 일반 사람들도 이제 관심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쪽으로 이제 법률이나 제도가 이제 강화돼 온 것은 사실이고 또 앞으로도 뭐 그렇게 그런 추세로 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 채권을 추심하려면 우선 이제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채무자의 재산을 또 파악을 해야 이제 이후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데 간혹 이제 이 악성 채무자들 중에는 아예 그냥 연락 끊고 잠적을 해버리는 이런 경우는 이제 종종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뭐 변제를 독촉을 할 수도 없고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뭐 소송이나 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해도 이 서류가 송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뭐 채무자의 개인정보도 보호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또 채권자의 이 권리 보호 이 양 측면이 좀 충돌하는 측면이 있고
또 그래서 그걸 이제 좋아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요. 다만 이제 말씀드린 그런 잠적해버리는 이런 악성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좀 채권 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제출을 하면 최소한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는 네. 좀 채권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참 그게 그게 어떤 법률의 어떤 그 묘한 맹점을 이용해가지고 그 법규에서 숨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피해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런 범법자들을 이거를 참 법이 뭐 보호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해결을 못 해준다 그러면 참 큰 문제라는 생각이 참 드는데 우리나라 채권 추심 제도의 이런 문제점들 뭐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뭐 개선 방향이 좀 있을까요? 어떨까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했는데도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반인들은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하면 당연히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다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아주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채무자들이 아예 처음부터 재산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죠. 채무자의 경제 사정이 나아지기를 이제 기다릴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채무자가 이제 미리 이제 손을 써놓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자기 명의의 재산을 이제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해 놓는다든지 또는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이제 폐업해 버리고 다른 회사를 설립해서 이제 다른 회사를 통해서 영업 활동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정말 채권자 측을 많이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전자인 경우에는 이제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해 놓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현재도 이제 채권자 취소권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시켜 놓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있고 또 이제 기존의 회사를 폐업하고 다른 회사를 차려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법인격 부인이라는 이런 법리를 통해서 그렇군요. 채권을 법적 장치가 없는 건 아니군요. 없는 건 아니죠. 그런 이제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요건이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고 인정되면은 좀 그런 요건을 좀 완화해서 당연히 그렇죠. 적용을 좀 해주는 것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21세기 대명천지 이 현대 국가에서 남의 돈을 꼬가고 자기는 호의호식하고 돈 꿔준 사람은 끼니 걱정을 하고 이런 모순이 일어나는 걸 법으로 이걸 막아내지 못한다면은 국가가 왜 그거 존재해야 되는 겁니까? 참 그런 걸 보면 화가 나는 경우도 있고. 변호사님 이거 있잖아요, 왜? 저는 뉴스 보다가 가장 기분 나쁜 게 뭐냐면은 기분이 뭐 나쁘다기보다 언짢죠. 아주 불쾌한 게 뭐냐면은 정부가 예를 들어서 서민들이 전기값 못 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만 거 영수증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스값 못 내면 바로바로 끊지 않습니까? 전기 끊으면서도 수백억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세금 체납한 사람들은 그냥 외제차 몰고 다니고 우리 그런 보도 많이 보잖아요. 그 정부가 손을 못 쓴단 말이에요. 물론 못 쓰는 건 아니겠지만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에요. 똑같이 채권 채무 관계도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 일인데 돈을 빌려간 자는 잘 살고 꾸어준 사람은 뻔히 보면서도 생계 걱정을 해야 되고 이걸 법이 못 막아낸다면 참 그거는 공정사회라는 게 그런 것부터 해결이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참 법이라는 게 이게 좀 모두가 좀 이렇게 법 좀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데서 피해받으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자, 하여튼 우리 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법도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강화를 너무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그런 걸 보면. 그렇죠? 예, 이제 옛날에는 이제 고리대금업자나 이런 악덕 채권자들한테 시달리는 채무자들이 이제 문제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사례는 많이 이제 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신은 이제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생활하면서
채권을 변제하지 않아서 채권자를 이제 공경에 빠뜨리는 이런 질이 안 좋은 이런 채무자들이 좀 늘어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이런 채무자들을 좀 강제할 수 있는, 그래서 채권자의 권리를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좀 제도적인 장치들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기존의 이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좀 그런 방향에 좀 중점을 둬서 좀 적용을 좀 할 필요가 이제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님,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그거 한번 법률적으로 어떤가 다시 한번 좀 제가 좀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세금 낼 거 안 내고 정부에다가 말이죠. 그러고 호래호식하는 자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좀 법률적으로 잡아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와다가 지금 딴 얘기로 가가지고 다시 제가 좀 돌아와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뭐 체납 세금도 일종의 국가의 채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제 그 규모가 커지고 이러면 국가 경제에 또 영향을 미치고, 네. 또 오히려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이런 근로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은 또 뭐 위화감도 조성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신속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국가의 세납 채무, 네. 체납세무도 이제 민간의 채권 추심 기관에게 의뢰를 해서 이렇게 회수하는 그런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 국가에서 이제 이런 체납세무를 이제 민간 채권 추심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는 이제 없는데, 그런 방안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는 나오고 있는 얘기인가요? 그 관련 법안이 검토 중이라고 그렇군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결국은 뭐 아무튼 국가 채권이 회수가 안 된다는 의미는 결국 그것이 다 서민들한테까지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돌아서 영향을 주는 건데, 가장 기본이 아무튼 국가가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가 그런 우리가 늘 말하는 공정사회라는 게 그런 것부터 해결이 안 되면은 어떻게 국민들이 국가를 신뢰하고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특히 세무 관련 같은 거는 정부가 좀 강력하게 당연히 내야 될 돈을 안 내는 국민의 의무를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적절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아무튼 변호사님 오늘 얘기한 것 중에서 개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기업들, 우리 기업주들 참 어려운 상황에서 회수된 돈을 못 받고 납품대금 못 받고 있는 그런 기업주들 얼마나 속이 끓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해 주셨는데, 아무튼 이제 인터뷰를 정리를 하면서 그런 개인 혹은 기업가들한테 조금 이렇게 마지막으로 당부, 또 그런 분들한테 좀 주의 주실 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돈 꾸어줄 쪽에도 그런 허점을 남기지 않도록, 또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죠. 미리 좀 예방적 차원 같은 걸,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네. 우선 그 채권자든 채무자든 네. 양 당사자의 관계를 명확히 문서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향후에 이 분쟁의 소지를 좀 예방할 수가 있는데요. 또 더 나간다면 이런 문서를 요즘은 이제 구청이나 어떤 법원에서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법률 상담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그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좀 자문을 받아둘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연체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가능하면 조기에 이 법적인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에 이끌려서 또는 미련이 남아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지체하다 보면은, 그럴 수 있죠. 예. 그래도 주겠지. 뭐 어떻게 지나다 보면은 선의의 해결을 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시기를 놓치는군요. 두 사람 간의 관계는 계속 감정이 쌓여서 악화되고 또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인간관계는 인간관계대로 피폐해지고 문제는 문제대로 쌓여나가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채무 연체가 발생하면 조기에 전문가를 찾아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특히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 투자 사기가 극성을 부립니다. 고수익이 확실히 보장되니까 투자를 해라, 이렇게 이제 투자를 권유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고수익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면 금융기관이나 이런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이런 개인한테 그 아주 고율의 이자를 줘가면서까지 투자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고수익이 확실히 보장된다 한다면 역으로 원금도 못 건질 수 있다. 그런 것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고래로 이 사기라는 게 고래로 어마어마한 걸 보장해 줄 테니까 꼭 이 전제가 붙는단 말이에요. 고래로 그런 문제가 계속 생겨도 이 참 사기 사건은 끊임없이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데 그런 면에서 인간이라는 게 참 아주 이성적이고 명석한 것 같으면서도 허점이 많아요. 이 채권 채무 관계 보면은 그냥 거기 넘어가고 해서 또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믿고 또 워낙 또 신뢰하는 관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늘 채권 채무 관계가 많이 생기잖아요.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든지 뭐 심지어 형제 간에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그 선진국에 비해서 그런 어떤 거래 관행도 조금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공식적이고 이렇게 어떤 그런 뭐 문서를 남긴다든가 아니면은 그 개인 간의 거래 관계보다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100% 맞겠고요. 그렇죠? 그런 관습적인 면에서도 조금 우리 스스로도 좀 돌아보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전보다는 이제 많이 나아졌는데 이제 문서화한다든지 이런 관계를 공식화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아직도 이제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게 좀 정들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렇죠. 그런 네, 대가족제도 그런 하에서 살던 사람들끼리 그냥 믿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주고 하는 그런 관계들이 많아서 그런 건데 하여튼 나쁜 사람들은 그런 거를 끊임없이 또 이용을 하니까요. 모든 인간의 그 어떤 그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런 좋은 점들을 좋게 가지고 가면 좋은데 늘 그런 것을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그러는 거겠죠. 오늘 하여튼 변호사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 돈 못 받아서 애 끓고 속 끓고 계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을 많이 주시고요. 그래야 또 사회가 좀 밝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이 채권 채무 관계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또 쌓이면 사회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관심을 갖고 좀 이런 분야를 좀 확대해 나가고 또 다른 법무법인도 이런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 또 전체적인 어떤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국가에서도 많이 좀 정비를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정부가 조금 법이나 이런 제도 같은 걸 강화를 해서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좀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 고 변호사님하고 인터뷰를 쭉 해오면서 아마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참 관심 있게 보셨을 겁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남한테 돈 빌려주시고 참 애 끓는 분 많이 계시겠죠.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분명히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개인 간의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꼭 법에 호소를 하십시오. 그것이 옳은 방법이고 또 그것이 정당한 겁니다. 그리고 남의 돈 꼬가서 안 갚고 계신 분들, 본인 호의호식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거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남의 삶을 파괴시키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 인터뷰 여기서 접겠습니다. 고맙습니다.